네, 이슈나우 오늘은 금융업종의 강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수혜주들 함께 움직이면서 보험이나 증권, 은행주들 상승이 기록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홍은성 기자, 이수연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는 보험주들이 강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먼저 홍은성 기자, 보험주의 강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올해 들어 보험업종 지수는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1,800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이 보험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보험주의 강세는 정책적인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여의도의 시각입니다. 특히 정부가 2억 원을 초과한 즉시 연금에 대해서 이 과세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즉시 연금의 판매 실적은 지난해 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절세 상품 위주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여의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 인하 추세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연기금이 금융주를 좀 많이 사담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을 사담았고 또 그 매수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연기금이 올 1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주를 사들였는데요. 보험업종이 좀 가장 큰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연기금 매수 1위 종목을 보면 삼성생명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에서는 2위로 삼성증권, 3위가 우리금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 배경으로는 일단 이제 보험업종은 홍은성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제 개편한 이후에 절세 효과인 최대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나 이제 증권에서 판매했던 비과세 상품들이 대부분 이제 2012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이동이 보험 쪽으로 가고 있고, 즉시연금,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즉시연금은 이제 한 번에 목돈을 넣어놓고 다음 달부터 이제 매달 연금을 받는 형식의 상품인데, 이 상품이 2억 미만까지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 이제 비과세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 비과세 금액 중에서는 굉장히 크다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금융권에서 없어진 그 절세 상품이 보험사에서는 나와 있다. 이런 게 또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연금의 특성상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즉시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즉시연금이 이율 자체가 공시이율이 약 4.4에서 4.6%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고, 또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최저 보증 이율이 있어요. 그래서 약 2.5에서 2.0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저금리와 절세, 그다음에 안정형 세 가지를 갖춘 지금 시점에 아주 딱 맞는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창구에서 굉장히 많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특성상 장기로 기속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사보다 이제 대형사들이 이제 안정성이 있어서 소비자가 좀 선호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서, 그 중에 우리나라 으뜸이 이제 삼성생명이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기금의 매수 상위 종목을 봐도 삼성생명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이 있었는데요. 증권은 사실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업종도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즉 저축형 보험 상품이 우리나라는 주 기조를 가졌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았고, 또한 증권업종도 역시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물 옵션 파생 상품 규제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점, 이런 점들도 안 좋게 나와 있고, 그렇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증권업종은 반드시 지수 정도의 상승률은 보일 수 있고 저평가 구매에 진입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우리금융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금융도 역시 이제 은행업종도 업황 개선보다는
그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은 그 공기업 민영화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신정부가 나오면서 그 매각 기대감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개별 이슈와 또한 이제 저평가 상태가 좀 해소되는 점, 이 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다음 장에 보면 연기금이 2013년 1월 2일서부터 18일까지 매수한 상위 종목군을 뽑아봤더니 1위에 이제 삼성생명이 나왔어요. 약 98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금융업종으로 두 번째로 삼성증권이 보이고 558억 정도 들어왔고, 우리금융이 3위를 차지하면서 421억 정도 매수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서 거의 연기금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면서 매수 강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 보여줄 수가 있죠. 바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세라든지 그 저금리 기조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중에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생명이 시장의 관심을 가장 크게 좀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에도 거의 다 도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52주 최고가를 네. 다시 쓰고 있는데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11만 원이 공모가인데 거의 지금 코앞에 다가 있죠. 네. 차트 보면서 좀 짚어드리면요. 차트를 보면 지난주에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오늘도 약 1.88포인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현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길게 보면 주봉상으로도 이제 중요한 고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까지는 현재 커다란 무리 없이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1만 원에서 일단 저항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선을 좀 돌파해준다 그러면 오늘 그 2013년도 업황 자체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수급도 뒤따라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PBR 한 배 수준에 다 도달을 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자본이 한 21조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익 전망이 이제 올해 한 1조 원대 나오는데요. 지금 시총이 자본과 비슷한 21조 원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네. 다시 인상될 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금융주들의 상승 배경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해설위원님, 근데 이게 너무 이른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기조 자체는 아직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국가별로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 미국은 일단 그 워낙에 이제 정부 빚이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당분간은 돈 풀어서 물가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인플레를 올려가면서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돈이 풀려야 달러도 약하게 가면서 수출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은 그냥 지금 하는 수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참 머리가 좋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능글능글하게 하면서도 뭔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러면서 이제 성장도 한 7에서 8% 정도 수준 유지를 해주면서 금리랑 물가도 잘 통제를 해 나갈 것이고, 조용하게 중국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가장 지금 관심거리인데요. 아베가 일단 워낙에 극우 팔아서 무서울 정도인데, 아무튼 뭐 일본 양적 완화는 오늘도 삼성전자랑 현대차 주가 밀어내리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한테 좋을 것은 없는 재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동안은 이런 기조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있는데, 현재 아무리 뒤져봐도 싸질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 경쟁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빼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거시 지표라는 것이 항상 이제 균형, 그다음에 균형 이탈, 다시 자이든 타이든 간의 균형을 찾으려는 어떤 그 경로를 찾아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이제 우리 원화가 분명히 저렴해질 시기가 오긴 할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그림에서도 4개의 표를 보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금리나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쪽 문제가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뭐 긴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중국도 간간히 긴축이긴 합니다만 대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바뀐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은 강하게 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그 경제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만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면 네, 정말 인상 기조가 나타난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금융주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M&A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던 국면에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경기가 조금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서 워낙에 이제 경기 민감한 주식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금융업계의 실적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은성 기자, 특히 은행업종의 실적 악화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금융업 경영 여건 전망을 조사한 결과 56%가 올해 금융산업 실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면서 이 금융업 산업 실적의 저조 전망의 배경을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은행업은 71.2%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고 좀 대답을 해서 증권업, 카드업, 보험업보다 올해 전망을 더 안 좋게 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연체율과 예금 중도 해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수료 인하 등 수익 감소로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은행주도 여전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그 안에서도 좀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는 연내 외환은행의 잔여 지분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있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금융 이제 민영화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외환은행 이제 잔여 지분, 하나금융지주가 2년 전에 론스타 지분 51.1%하고 그리고 수출입은행 6.25%, 약 총 57.67%를 인수했는데요. 그때 남은 과제가 이제 노조와의 협상과 잔여 지분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올해 이제 전부 다 인수하면서 이제 그 최대주주로서의 이제 장악력을 과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잔여 지분 인수할 때 주식 교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대두되고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재무적인 즉 금액 부담도 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올해 좀 주목받을 이슈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은행 업황 자체는 현재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이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아직까지 뭐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놓을 거지만 살아난다고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은행 업황 자체로 저금리와 부동산 이런 문제로 은행 업황 자체는 불투명한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또 경기가 살아나고 외국인 유동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원래 어느 정도 이전에 움직였던 밴드까지는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도 있고, 또 외환은행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은행업종의 PBR과 연도별 ROE 추이인데요. 일단 PBR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 파란색이 PBR 밴드인데, 네, 파란 선이 PBR인데 약 0.6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원래 움직였었냐면, 이게 이제 그 은행업종 지수 PBR 밴드 추인데요. 약 0.6배에서 1.2배 정도 사이를 움직였는데 현재 거의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약 0.8배 정도가 은행업종 평균 PBR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일단 회복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이제 은행 지수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유럽과 미국의 이제 은행 지수도 같이 상승하고 있고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동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같이 이런 근거를 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꼽은 것은 이제 반등 탄력이 지금 현재 은행주 중에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거의 뭐 우상향을 지금, 오늘은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각도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이 점, 즉 시세는 시세에서 물어봐라. 은행업종 중에는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은행주도 한 부분 살펴보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면서 은행들의 가계부채 문제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섣부른 기대는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그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그 대책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 보면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나 욕망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정부 지시대로 어떤 뭐 정책대로 움직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2009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대로 충분히 낮은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누구든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더 사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전만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암묵적인 그 어떤 그 집값 하락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필요도 없는 집 두세 채 돈 빌려가면서 살 수 있는 매수하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 노령화 나오면서 노년층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보유적인 자산을 매각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뭔가를 팔아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가팔라질 것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단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러한 견해들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세제 혜택 관련한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조금 비관적인 것이 이제 8만 호에 이르는 전국적으로 7, 8만 호에 이르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이번 새 혜택으로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의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IT나 자동차 등 수출 주력으로 한국 경기를 이끄는 어떤 그 업종들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량의 설비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피는 뭐 거의 2천선인데 내수는 미지근하다 뭐 이런 쪽 논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경기가 이제 수출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해도 내수 특히 이제 건설 경기 쪽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어쨌든 경기가 지금 수준보다 조금 개선된다면 그 부동산에 연결된 뭐 부실 채권, 부실 자산들도 정상화되는 것이니까 은행권 수익성이 예전보다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강도겠죠. 내수 경기가 얼마큼 강하게 살아날 것이냐의 강도인 것 같고요. 그 점은 좀 이제 시간을 두고 볼 문제고요. 다만 이제 하나 조금 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나왔던 그 11월 달 재고 출하 순환도 상에서의 어떤 그 일부 의미 있는 개선 신호인데 보면 회복 강도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분위기가 내수 쪽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은행주는 지금 현재 구간대라고 그러면 매수 접근하는 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럼 다음으로 증권주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이 증권주들의 급등이 유동성에 의한 힘이었고 이제는 단기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됐다.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은성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증권업종 지수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단기 랠리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합의,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등과 맞물린 유동성 확대와 이 경기 부양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이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장기간 소외됐던 증권업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도 부각된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 조정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증권주의 랠리가 이 펀더멘털 개선의 가시 없이 나타났다는 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거래 대금뿐만이 아니라 이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히트 상품 부재, 그다음에 IB 시장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단기 조정을 염두한 그 전략이 주요할 것이라고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은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홍 기자의 지적처럼 너무 펀더멘털 개선 없이 올라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지부진한 거래대금이나 IB 시장 축소 그리고 자산관리 시장의 히트 상품 부재 이런 부분들 여전히 큰 걱정거리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2013년도는 그 크게 그 얘기되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과 이제 원화 강세 이게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것 이런 것이 큰 흐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물론 이제 2012년도 말쯤에
코스피가 1850에서 2000선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의 강한 유동성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이제 증권주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기조 자체는 현재 꺾이진 않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경기 회복의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레벨상으로 좀 그 저가에서 많이 올랐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마찬가지, 은행업종과 마찬가지로 업황 회복보다는 저평가 메리트와 정부 정책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업황 회복이 왜 어렵냐 그러면 수수료 부분이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을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따 이제 그 증권 예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일이 증권에서 2012년도에 나왔었냐면 옵션 매수 계좌 같은 경우에 증거금이 새로 도입되면서 개인의 유입이 떨어졌다는 거죠. 즉 증권가는 지수가 하락할 때 수수료 수입이 느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파생 거래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쪽이 늘었었는데, 옵션 매수 계좌 증거금 도입되고 또한 거래 승수가 5배로 늘어나면서 옵션 계약 하나가 이전에는 이제 그 옵션 선물 계약 옵션 계약 5개가 선물 계약 하나와 같았는데 지금은 옵션 계약 하나가 선물 계약 같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돼버렸다는 네. 거고, 그리고 뭐 ELW 규제 강화라든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업황 회복에 좀 더디게 떨어지는 이유로 좀 보고 있고요. 정부 정책 수혜가 좀 기대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나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IB은행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요. 이제 신정부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언급이 되면서 뭔가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나온 얘기가 또 힌트가 되는데요. 저금리 유동성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소폭의 이동, 즉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보단 기존의 금융자산에서 위치 이동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고객 네. 예탁금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면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 데이터인데 무려 5,291억이 빠져나갔고 전주 대비 약 3,313억이 빠져나가는 굉장히 큰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올해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큰 트렌드상으로 역시 추세적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해도 이전만큼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예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이 환매가 나오면서 오히려 예탁금은 증가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그 증권업종이 긍정적으로 본 또 하나 이유는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코스피 상승률만큼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해설위원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뭐 전문가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기에는 좀 부족한 환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증권주는 이제 작년 연말에 12월 달 한 달 동안 거의 뭐 업종 지수가 한 9%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연초 넘으면 상당히 없어진 상황인데요. 뭐 대부분 PBR도 뭐 일부 대형사 위주로 1배 이상까지 좀 넘어가 버린 상황이라서 좀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특히 이제 우리 금융의 민영화라든지 이게 이제 물론 분리냐 아니면 통째로 그냥 합쳐서 매각하는지가 관건이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 우리 금융 민영화 이슈가 가장 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또 세제 한도 조정 관련해서 일단 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이제 옮겨질지는 이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그 기대감도 일부 그 대형사들, 특히 자산 관리에 매력이 있는 쪽들로는,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쪽들로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추가되면서 일부 종목군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증권 쪽 그 시황들은 그러니까 국내 내부적인 일만 봐서는 키움증권이 대세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기를 잡은 것 같아서 키움증권 같은 종목은 계속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PBR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좀 샀다가 좀 한 배 부근까지 오면 좀 팔고,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맞는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키움증권류의 어떤 그런 그 온라인에 특화된 쪽을 조금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온라인 네. 시장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점을 좀 높게 평가하시는 네,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보험과 은행,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이 금융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